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생활교육 마스터클래스 정진입니다. 오늘은 학급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혹은 그 무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 학급 분위기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몇 가지 학급 운영에 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개학을 하고 학급 구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이 맞거나 취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무리지어 다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래 집단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무리짓는 것을 뭐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러한 무리짓는 행위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난다면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언어폭력이 39.4%, 그 다음으로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15.5% 같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언어폭력 다음에 집단 따돌림의 비율이 많았던 과거 수치를 생각해 보더라도 교실 안에서 무리짓는 아이들 속에서 발생하거나 무리가 특정한 친구를 따돌리는 일, 그리고 무리지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서로 떠들면서 수업을 방해하고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일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본인의 학급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몇몇 무리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학급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의 문화는 반드시 교육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혹은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갈등이나 따돌림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문제의식이 아예 없는 아이들을 쉽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희는 그냥 같이 논 거밖에 없는데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리고 걔가 우리한테 먼저 뭐라고 뒷담화하니까 저희도 뭐라고 한 건데요?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교사는 양측 간의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아이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나 선동된 생각으로 인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여기 학부모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문제를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 학교 폭력으로 시작하게 되고 관계는 파괴되는 말로를 맞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들은 학급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리짓기 폭력성을 해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몇 가지 실험을 소개하고 학급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등 전환의 대가인 존 폴 레더락 교수가 이야기한 쏠림 현상과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1969년 뉴욕에서 실험한 하늘 올려다보기를 연결해서 교실에서 학생들의 무리짓기와 그 폭력성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폴 레더락 교수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더락은 그의 저서 도덕적 상상력에서 쏠림 현상이란 사람들이 특정한 방향으로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으로 설명합니다. 저의 이전 영상들을 살펴보신다면 쏠림 현상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것은 집단이 갈등 상황을 맞았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되고 학생들이 특정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의견에 쏠리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데 방해를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선동이란 단어 아시죠? 사전에서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선동되면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떤 친구가 한 친구를 겨냥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 쟤한테 이상한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 말에 대해서 대항 표현을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라도 나도 그 친구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많을까요? 딱히 조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잘못 새겨진 이미지에 선동되어서 어떤 특정한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 속에서 무언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한 경우가 많고요.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부재할 경우에 곧바로 폭력이 고착 상당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특정 친구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 그룹의 의견이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게 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고 이게 구조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섞이게 되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쉬는 시간이면 그 무리, 자기와 친한 친구들, 그 무리들끼리 복도에서 모이거나
계단 혹은 교실의 한 구석에서 놀기 때문에 소통 그룹은 상당히 지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과 후에 학원을 가거나 뭔가 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 무리들끼리, SNS상에서 소통할 때도 그 무리들끼리, 체험학습을 갈 때도 그 무리들이 한 숙소에 머무는 문제로, 버스에 탈 때 같은 자리에 앉는 문제로 선생님의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소통 그룹이 작다는 것은 생각의 폭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무리를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죠. 교육이 되지 않고 따돌림이나 교실을 자신들의 안전한 놀이터로만 여기어서 다른 친구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실에서 쏠림 현상을 일으킬 때 과연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교사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저는 한 사람의 실험을 또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스탠리 밀그램 교수의 1969년 뉴욕에서 있었던 하늘 올려다보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주변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15명의 실험 조교를 거리에 배치해두고 연구팀이 신호를 보내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근처 건물의 6층 창문을 1분 동안 올려다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에는 연구팀이 세워둔 한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변 보행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실험자가 했을 때는 42%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3명에 이르러서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 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그 행동을 하는 군중의 규모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탠포드대 심리학 교수 필립 짐바로드 교수는 최소 3명이 모이면 집단의 개념이 생기고 집단의 행동은 사회적 규범 또는 규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3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3명 이상의 무리를 지으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쏠림 현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다른 쏠림을 만드는 3의 법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급에서 무리를 지어 따돌림이나 수업을 방해하고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쏠리지 않는 쪽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3의 법칙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왕따 문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레더락과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서 퍼올릴 수 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학생들의 무리짓기와 그 폭력성을 해체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전략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 전략 첫 번째는 행동을 전염시킬 수 있는 교사의 지도력,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지도력 첫 번째는 그룹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협력 중심의 활동을 설계해서 무리짓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룹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죠. 모든 활동도 있고 그룹을 형성하는 활동이 많지만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협력을 요구하는 수업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도출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룹 형성 수업이 의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사의 지도력 두 번째는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입니다. 아이들이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에 교사가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피드백을 해서 전체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을 받는 아이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비웃거나 하겠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찾아가는 아이들을 인정하거나 자신도 그런 선택을 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교사의 지도력 세 번째는 교사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기록해서 혹은 그림으로 이미지화해서 교실에 게시하고 행동 전염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화하는 것은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뇌 속에 각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실천 전략 두 번째는 소외를 방지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설계하는 것이죠. 상호작용의 첫 번째는 혼합 그룹을 구성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나 협동과제를 진행할 때 다양한 그룹을 구성합니다. 싫다는 아이도 있겠죠. 이런 것에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 친구들 아니면 안 하겠다는 아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면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상호작용의 두 번째는 교사의 관찰과 개입입니다. 소외된 학생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이의 성향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러한 모습대로 존중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상호작용을 하려고 해도 방해받거나 의도적으로 배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이것은 관찰을 통해서 개입을 해야 더 큰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의 세 번째는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죠. 무리짓기 때문에 상처받은 학생에게 개별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 혹은 가해였다가 피해로 전환된 아이, 가피해가 섞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리들 속에서는 다양한 위치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개별 학생으로 만날 때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천 전략 세 번째, 도덕적 상상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관점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교육 방법 첫 번째는 중립적인 질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던져서 해결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이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편향적인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스스로가 배움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립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회복적 질문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교육 방법 두 번째는 역할 바꿔보기 활동입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역지사지의 과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에 몰입해 있는 순간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들의 선동적인 내용에 감염되어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것에 연습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노는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누구든 미워하겠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생각하고 마음을 전환해가는 작업을 계속해 보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으로 하기 어렵다면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도해보면 좋겠죠. 도덕적 상상력을 일으키는 교육 방법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워크숍을 해보는 겁니다. 교실 내 갈등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학생들은 인지적으로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은 처벌이 될 수 있겠죠. 자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혼나는 임팩트가 아니라 결정을 연습하는 빈도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은 무리를 지어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 제대로 교육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학생생활 교육의 빈도수를 높여서 영상을 제공해 드린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번 영상에서는 무리짓는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 교육 마스터 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